보험 불만 제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는 카카오 TV와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신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CF 김진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한 분이서 진행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직까지도 이 보험이라고 하면 사실상 꺼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보험을 한 지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도 보험을 맨 처음 시작하기 이전에 보험에 이란 얘기만 들어도 솔직히 좀 기대하는 것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했었는데요. 시청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보험은 이제 본인들한테 되게 꺼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청자님들 인생에 있어서 꼭 같이 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험을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실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옷 입는 순서가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큰 돈을 납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100만 원, 200만 원 납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납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대한 기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실손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손 같으면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다들 가입을 하나씩은 하고 계시는 거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는 보험인데 사실상 실손도 지금까지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실손에 대한 게 장단점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단비라든지 이제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채널 고정해 두시고 경청하시길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보험의 전반적인 이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실손보험부터 진단비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한번 구루구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실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실손형 담보와 정액형 담보가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설명드리면 실제 손해본 액수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실손형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말하는 실손형 담보에는 실손 보험이 있겠고요. 그다음 배상 책임 보험이 있겠고 운전자 보험이 이 실손형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액형 담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액형 담보는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진단금이라든지 수술비가 있겠죠. 시청자님들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증권에 보시면
암 진단비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액수가 이제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암의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게 이 정액형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손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다 비례형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 보험사, B 보험사에 두 군데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오게 되면 각 보험사마다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5만 원, 5만 원 해서 비례 보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정액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사에서 암 진단비를 많이 가입을 하셔도 암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시면 모든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액형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손형 보상과 그리고 정액형 보상으로 이 보상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실손보험이잖아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 실손형 보상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사들마다 손해율의 증가하고 줄어듦에 따라서 보험에 대한 개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개정이 일어난 게 이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90년도 말에 맨 처음에 나왔고 2000년도 초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는데요. 실손은 크게 네 번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세대 실손이라고 불리는 이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한 실손은 이제 1세대 실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이제 2세대 실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판매가 된 게 3세대 실손이고요. 2021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거를 이제 4세대 실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실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세대 실손이 좋냐, 4세대 실손이 좋냐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고 나쁜 게 아니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만의 장단점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실손이 나한테 맞는 실손인지 아니면은 내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4세대로 전환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손에 대한 보장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전환을 하시거나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해서 판매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4세대까지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명확히 좋다, 나쁘다로 따지는 게 아니라 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나에게 맞는 실손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나 2세대 같은 이렇게 초기에 나왔던 실손보험이 더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1세대나 2세대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1세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주기가 깁니다.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험사들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갱신 주기가 대부분 이제 5년 갱신으로 되어 있고요. 5년 갱신이라는 것은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요.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처음에는 이제 90%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즉 4세대 실손보다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갱신 주기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1, 2세대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 갱신될 때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10만 원을 내고 있는데 5년 뒤에 이 보험료가 40%에서 50% 이상 갱신되는 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신데요. 이 1, 2세대 실손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병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여기에 당뇨까지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시게 되시면 일반인 건강하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여기에 당뇨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내가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많으신 분들 또는 내가 지금 당장 많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당장 납입하시는 1, 2세대 실손에 대한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병원에 대한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1, 2세대에 대한
의 실손을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지금 병원에 이제 안 가시거나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갱신이 됐을 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손을 전환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 2세대와 4세대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더 맞는 실손일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1세대, 2세대의 경우에는 갱신 주기는 길지만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많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1, 2세대를 유지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 복용하는 약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자주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1, 2세대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4세대 보험에 대해서 만약에 전환을 했는데 4세대도 계속해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럼 1세대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4세대 실손이 나오면서 한 네. 가지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할증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청자님들께서 병원을 안 가시더라도 같은 연령, 직업급수, 그다음에 병력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자주 가시게 되시면 보험사에선 손해율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통합할증제로 따라서 내가 병원에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4세대에 이제 도입된 건 이제 개인할증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개인할증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병원에 가는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4세대 실손을 처음 전환을 하실 때 좀 많이들 놀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료가 이렇게까지 저렴해진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인하되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은 1, 2세대 실손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대 실손을 이제 꼭 전환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꼭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되는 게 연령에 대한 손해율로 인해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 비급여 치료를 내가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보험료 올라가는 폭이 달라지거든요. 이 4세대 실손 또한 전환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간 비급여 치료를 3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이 4세대 실손도 3배가 할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세대 실손 전환하시는 분들 이 4세대 실손에 대한 지금 당장의 보험료에 너무 꽂히셔서 바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세대 실손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꼭 알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 2세대와 4세대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증제에 대한 기준일 것 같은데요. 초기에 나왔던 이런 실손에 있어서는 개인 할증제가 아니라 통합 할증제로 운영이 됐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4세대의 경우에는 개인 할증제로 운영된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전환 초기에는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 할증제에 따라서 할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거나 이제 보험에서 병원에 자주 가시는 경우에는 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장 예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시를 제가 한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병원비가 4세대 실손을 가입을 하시고 16만 원이 나왔다라는 가정하에 일반 의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실손은 급여하고 비급여하고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 거를 급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4세대 실손에서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은 1만 원 또는 2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를 보시면 급여가 이제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6만 원에서 20%는 이제 1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만 원에서 12,000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실손 청구를 했을 때에는 6만 원에서 12,000원을 공제한 48,000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또는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이제 30% 같은 경우에는 33,000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33,000원과 3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33,000원이 공제한 67,000원이 지급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에 대한 병원비를 급여 6만 원, 비급여 10만 원을 사용했다는 가정 하에서 총 지급되는 금액은 11만
6,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4세대 실손을 청구를 하실 때 사실상 1세대 실손을 가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 그대로 지급이 되겠죠. 근데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 청구하시는 분들이 또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밖에 지급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하시는 게 매달 납입을 하시잖아요. 매달 납입을 하시는 금액이 4세대 실손보다 대략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많이들 납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돌려받는 게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납입하시는 1세대 실손 보험료에 대비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4세대 실손이 좀 더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이 4세대 실손이 얼마만큼 지급되는지는 명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꼭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4세대 실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점이냐면 3세대 실손까지는 있었던 자기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0만 원 이상을 초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90%, 비급여 80%지만 계산하기 쉽게 80%라고 가정을 할게요. 5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80%를 내가 돌려받는다라고 하시면 본인 부담금은 2천만 원이 돼야 정상입니다. 5천만 원에서 80%니까요. 근데 5천만 원을 청구를 했을 때 3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기 부담금이 최대 200만 원을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4,8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를 이제 크게 청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4세대 실손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좀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 2세대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4세대로 전환할 것인지 좀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와 또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우리 진단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암보험일 것 같아요. 오늘 암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들 가입을 하신 게 이 암 진단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암으로 인한 새로운 특약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여러 특약들이 나와 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보험에서 가장 토대는 무조건 암 진단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암에 대해서 무서워하시고 암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암에 대한 발병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도 크시고 많이들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암 통계에 따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분 중에 2분, 그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 중에 1분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으시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에서 3분 중에 1분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하시는 질병이고, 그다음에 암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암은 성별을 따지지 않고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성별에 따라서 주요 발생하는 암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성별에 따라서? 네, 많이 다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폐 대장순으로 이제 암에 대한 발병률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대장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위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분들보다는 음주라든지 흡연을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에 대한 섭취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에 이제 연관이 되어서 위암, 그다음에 대장암, 폐암 순으로 이제 가장 발병률이 높으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 갑상선 대장순인데요. 사실상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암 중에 1위, 2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별별로 주요 발생하는 암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에 위, 폐, 대장 순으로 주요 발생하는 암이 많겠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과 연관된 유방이나 갑상선 암의 발병 비율이 높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암이 또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발병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데요. 좀 개개인적으로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2024년도 기준으로 암 진단비에 대한 보장 범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손보가 다 동일하게 일반암이라는 게 있고 유사암이 있습니다.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암에 속해져 있고요. 2024년도 기준으로 유사암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이 있는데요.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동일한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 대비해서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 암과 유사하다 해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금액 10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 사이가 지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시게 되시면 생손보가 다 동일하게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20%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가지 암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들 이제 건강검진 도중에 용종 제거했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용종 같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종 같은 경우에 제거를 하지 않고 몸에 계속 놔두게 되시면 뭐 다발성 용종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의 특성도 띠고 있고 악성 종양의 특성도 띠고 있고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경계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자리암이 있는데요. 이 보통 암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것이 혹시라도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전이 같은 경우에 암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침윤 파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포를 침윤 파괴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암이라고 해서 제자리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피부암이랑은 다르게 침윤의 정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 제거가 가능한 게 이 기타 피부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이 네 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생손보가 다 동일하게 유사암으로 분리를 해놨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보험사에 있는 소액암입니다.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생식기암을 소액암으로 분류를 해서 가입 금액의 30%에서 50%만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제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그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암과 자궁암이 속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손해보험사에서 일반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이제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잘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즉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만을 지급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암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소액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보험을 잘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도 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소외감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서 이제 보장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암 그리고 유사암, 소외감의 범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험이 또 소외감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 범위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다음은 보험료를 봐야겠습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이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지 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저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히 보장 범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당연히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좋겠죠. 이 보험료, 이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걸 이제 계리사가 이제 계리한다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형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갱신형 상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형 상품은 안 좋고 비갱신형 상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갱신하고 비갱신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는 보험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연세가 드실수록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질병에 대한 갱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기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납의 뜻은 전기간 납입이라는 뜻입니다. 즉, 30세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90세의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전 기간 납입이기 때문에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납입 기간은 길고 안 좋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도 필요하신 분들이 꼭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내가 납입하는 총 납입 보험료하고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토대의 베이스는 비갱신형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간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암 진단비를 2억, 3억을 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비갱신형을 준비를 해두신 다음에 간암에 대한 부분만 좀 저렴하게 갱신형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갱신형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뭐 20년 남 100세 만기 이걸 이제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에 대한 변동 없이 정해진 납입 기간만 납입을 하시고 보장을 받는 거를 이제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무조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겠는데 이 비갱신형 보험도 어떻게 가입을 하시냐에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이 비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순수 보장형하고 만기 환급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판매되는 이 순수 보장형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있습니다. 무해지 상품형하고 그다음에 저해지 상품입니다. 무해지 환급형하고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도중에 환급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수 보장형보다도 보험료가 오히려 거기서도 30%가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요. 65세 이하이신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때 무해지 환급형이나 저해지 환급형으로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보험료를 최대한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비교적 연령이 어리신 분들께서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께서는 이제 비갱신형이 너무 부담되신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안에서도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해지 환급형,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를 해본다면 보다 저렴하게 좀 합리적으로 보험을 준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좀 꿀팁도 많이 남겨주시고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이제 혈압 같은 경우에 뭐 140이 넘어도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130만 넘어도 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약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심사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일반 심사보다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런데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암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 심사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고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그냥 무턱대고 종합보험으로 암도 놓고 혈관 질환도 놓고 수술비도 놓고 다 하나로 이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제 보험을 나누는 것보다도 보험료를 30%에서 40% 정도를 더 납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암보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때 암보험 같은 경우에 건강체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한 30%에서 40% 정도를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알아보시고 좀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병자 상품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암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게 준비를 잘 해보신다면 저렴하게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이제 암이라고 하면 이제 고령이신 분들만 진단을 받는다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암에 대한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반드시 암 진단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암 진단비는 이제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소외암 진단비가 있는데 이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갱신형하고 비갱신형이 있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갱신형 보험을 이용을 하시고요.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를 하시되 무해지환급형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냥 한 회사에서 유병자 보험 하나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보장에 대한 부분도 협소할 수밖에 없고 납입하는 보험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눠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인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암이랑 같이 이렇게 3대 진단비로 많이 묶이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혈관질환에 대해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보다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하고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30%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암은 되게 무서운 질병인데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근데 이 혈관 질환 중에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암과는 다르게 후유장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도 꼭 잘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는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기대했던 금액을 못 받을 뿐이지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네,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사에 있는 혈관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지만 내가 온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 질환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특히 혈관 질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잘못 가입하면은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험사에서 이제 혈관 질환 진단비 또는 수술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뇌 쪽 관련돼 있는 혈관 질환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심장 관련 질환이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잘못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음. 와봤습니다. A군하고 B군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보험사에서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을 했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A군하고 B군이 둘이서 동시에 이제 뇌경색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보통 이제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제 방송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주변 분들에 있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B군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 100%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A군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 하나 지급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질병에는 이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흔히들 감기 걸렸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감기라는 질병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상세불명의 후두염 또는 상세불명의 인후염으로 이제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이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 쪽부터 먼저 어떠한 질병 코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뇌혈관 질환에서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가 있고 뇌출혈 진단비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코드가 존재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뇌출혈 같은 경우는 질병 코드가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에 6가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의 질병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A군 같은 경우에는 이 뇌출혈만 가입을 하셨죠. 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B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는데 이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까지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B군 같은 경우에 가입 금액 100%를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시청자님들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질병 코드가 3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이건 이제 대분류적으로 봤을 때 질병 코드가 뇌졸중하고 뇌출혈의 질병 코드가 3개 차이인 거고요. 상세하게 봤을 경우에는 뇌졸중과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뇌 쪽 관련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라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형식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두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치매에 대한 걱정이들 좀 많이들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하고 연관이 돼 있는 치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찮으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머리 MRI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근데 이 두통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혈관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뇌 쪽 관련 혈관이 막히거나 꽈리처럼 꼬이는 게 뇌졸중과 뇌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혈관이 막히다 못해 결국에는 터지게 되겠죠. 이걸 이제 뇌출혈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사회일 때나 아니면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일 때는 더운 날씨에 직접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지만 요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검진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뇌출혈까지는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출혈 진단비나 뇌경색 진단비가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혈관 질환에 있어서 뇌부터 함께 살펴봤는데요. 뇌에 있어서도 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좁은 보장 범위보다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에 있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넓은 보장 범위를 가진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뇌도 있고 또 심장도 있잖아요. 심장의 경우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심장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심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두 가지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질병 코드를 3개를 포함하고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 6개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심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게 이 협심증인데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만큼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하진 않지만 심장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들 진단받으시는 이 협심증이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장 질환에 있어서도 이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요. 특히 협심증이 포함되어 있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뇌출혈이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뭐 뇌졸중, 뇌혈관 질환, 뇌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에 좀 변천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보통 생명보험사라는 게 있고, 그다음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산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보험, 뭐 종합보험, 그다음에 이제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재산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건강보험을 맨 처음에 판매를 시작을 한 건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도 말에 맨 처음에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생명보험사에서도 뇌혈관 질환과 비슷한 특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손해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2000년도 초반에 뇌졸중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전후로 해서 이 뇌졸중 진단비가 뇌경색 및 뇌출혈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다시 축소가 됐고요. 2007년도 이후에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 진단비 위주로 판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사에서 2021년도 이후에 다시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진단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비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뇌출혈 진단비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판매가 활발하게 됐던 진단비이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보다 판매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 자체가 크게 높지 않은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뇌 쪽이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 이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뇌에 있어서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에 있어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뇌나 심장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단비 말고 또 같이 준비하면 좋을 특약이 있을지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암과는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재시술이라든지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이제 심장 수술이라든지 뇌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술의 원칙은 절제하고 개복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요즘에 뇌혈관이나 이제 심장혈관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처럼 절제 개복을 하지 않고 간단한 시술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카테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텐트 삽입술이 있는데 보통 이제 스텐트 삽입술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혀 있는 혈관에 이 안에다가 스텐트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텐트로 인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최초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이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이지가 않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재시술을 해줘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시술을 하실 때에는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3년 뒤에, 5년 뒤에 수술을 하실 때에는 진단비는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수술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꼭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비의 경우에는 최초 1회 한으로 이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재수술이나 재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 수술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전에 이 암을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 혈관 질환에 있어서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진단비나 수술비에 있어서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2015년도까지만 해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좀 번거로우셨어요. 왜냐하면 최근 6개월 이내에 혈압에 대한 기록지도 내셔야 되고 지금 당장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고 가입을 하실 때 유병자 보험 처음에는 이제 갱신형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고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건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맨 처음에 입원비밖에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이 유병자 보험이 너무나도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에 대한 부분은 건강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이 혈압하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더 큰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납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에 대한 거를 3, 40%를 더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제가 표를 한 가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세 남성분이고요. 20년나 100세 만기 빌갱신형 상품으로 우선 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범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각각 수술비로 2천만 원씩 했을 때 보험료에 대한 산출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이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 혈관 질환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증 심사로 진행이 돼서 보험료가 할증된 구조로 보험료가 97,100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325 간편보험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간편보험이 이 325 간편일 것 같습니다. 325 간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수술 소견, 입원 소견 또는 확정 진단,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암을 보는 거 이제 325 간편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325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보험료가 88,780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출시된 355 간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64,960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출시한 3텐5라고 해서 3개월, 10년, 5년 보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58,840원입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일반 심사, 할증 심사를 받던 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7,100원이고요. 그다음에 3텐5 같은 경우에는 58,000원이잖아요. 두 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이가 4만 원 정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장을 가입을 하시는데 한 달 매달 내시는 돈이 4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1년으로 계산을 하면 4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대략 900만 원이 넘는 돈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 그다음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그냥 뭐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데나 알아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사에 따라서 그리고 보험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한 회사만 알아보지 말고 여러 가지 회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을 확인해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칭찬보험이었던 혈관질환 보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실손보험부터 그리고 3대 진단비까지 모두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로 우선 보험의 기초를 다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하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 보험이 있다면 채워나가시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손보험 그리고 3대 진단비까지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